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 1년 여러분과 함께 영어 교육론을 공부할 박현수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오, 박수.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새 얼굴들이 많네요. 지금 이제 1차가 끝나고 이제 합격생들 2차 준비 때문에 저희 패컬티가 굉장히 조금 바쁩니다. 예, 현직 교사들 다 각 지역별로 와가지고 지금 이제 그 피드백 주간이어가지고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도 내년 이맘때쯤은 저와 현직 교사들과 함께 2차 준비를 가멸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올 1년 그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제가 이제 저희가 1, 2, 3, 4월 강의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통합 강의예요. 하나로 이제 진행이 되어서 theoretical background와 이제 practical language teaching이 같이 진행이 되어서 1월부터 4월까지가 한 period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게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과정만 잘 따라오시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좀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사실상 실제 이 기본에서의 주요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초수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다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충 뭐 강의만 듣고 그치? 공부를 하긴 하지만 흉내만 낸다라고 한다면 5, 6월도 7, 8월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9, 10월에 그죠? 예, 모의고사를 봤을 경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1월부터서 4월까지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오늘의 첫 시간에 대한 첫 시간에 진행되는 OT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각오가 그죠? 투철하게 이제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핸드아웃 자료 하나 드렸을 거예요, 오늘. 그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현수 또 송은우 영어교육론 빌더 1-2 강좌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강의를 진행되는 여러분의 그 현재 그 출발선을 좀 제가 알아야 되겠는데 영어 교육과가 아닌 학생들, 뭐 복수 전공자나 이런 학생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자, 네, 한 1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영어 교육이고 영어 교육보다는 복수 전공자들이 사실상 교육론에 대한 노출이 조금 더 적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복수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와 굉장히 또 송은호 선생님과 굉장히 친밀한 감을 1월부터 4월까지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질문이 조그만 것이라도 생겼으면 그죠? 선생님 사정 개의치 마시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게시판에도 계속 올리셔가지고 모르는 문제는 그때그때 주차별로 해결을 해 나가시도록. 그래서 저희 조교들이 이제 훈련이 되었지만 그죠? 답을 만약에 조교들이 할 수 없는 답이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한테 와요. 그럼 저희가 답을 해가지고 올리니까 언제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게시판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특히 그죠? 복수 전공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이제 조금 더 열의를 보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긴 하지만 뭐 초수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는 이론이다 보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누군가를 사귈 때도 그렇고 처음 어떠한 현상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처음 어떤 일을 겪을 때도 그렇고 익숙해지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익숙해짐, 그런 익숙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repetition, 반복 이상 없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는 동선에 제가 공부하는 내용에 키포인트를 다 붙여놨어요. 화장실에 앉았어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공부는 전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하게. 그래서 본인의 출발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서 이 출발선에서 내게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들 조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한번 볼까요? 가이드라인. 일단 대상은 여러분들이시고요. 2025년 대비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이해 정도를 제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칠판으로 강의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토픽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칠판에서 주요 개념들을 갖다가 같이 여러분과 이해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보면 여러분도 책을 보고 있고 저도 책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따라오는지 따라오지 못하는지 표정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지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건데, 같이 이제 이야기를 끌어나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렇다 보면 판서로 이제 각 토픽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그치?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는 거야. 큰 줄기만. 지금은 초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요. 큰 줄기를 세우고 그 뼈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워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블렌디드 러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블렌디드 러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토픽이 언어학습에 대한 방법들이야. 빌더 1과 빌더 2에 나와 있는데, 빌더 1에는 1, 2, 3장이 묶여서 빌더 2에서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습에 대한 각각 이론에 대한 그 하이포테시스와 그다음에 언어 분석 방법들이 같이 묶여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한 줄기로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줄기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어떻게 묶였고 어떻게 당대 교실 수업에서 영어 학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떻게 작년 2023년도 강의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토픽들이. 그러면 집에 가셔서 그것을 다시 이제 리뷰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또는 사실 이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이중적으로 들지 않나. 나는 사실 교육론보다는 영격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어학이 조금 더 약한데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서 영어학에 조금 시간을 좀 투자하고 싶은 학생들은 실제 판서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줄기들만 쭉 따라오셔도 괜찮아요. 지금. 기본적인 과정은. 그리고 그러한 줄기에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온라인에서 그 파트만 찾아서 들으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어떤 출발선에 맞게끔 운영하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공부에 대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 2, 3장에 해당되는 거 온라인의 작년의 강의와, 그죠? 지금 현재 오프라인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 강의를 같이 병행을 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올해의 강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강의는 그냥 단편적인 지식들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적인 토대를 가지고 어떻게 교실 수업 상황들이 이끌어졌는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현재 커런트 어프로치 안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건지,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과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이렇게 맥락을 잡아서 스토리 베이스로 이야기 방식으로 강의를 해 나가는 것이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제가 뭐 판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중요한 개념들은 좀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서 적으셔야겠죠. 하지만 제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 다 적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해주는 내용들은 전부 다 책에 다 있어.
그렇지? 그래서 너무 강의 시간에 필기만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책을 안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필기만 하지 말고 들으시면서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 집에 가서 이제 각자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 아무리 명강이라고 하더라도 그 강의만 들어서는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의에서 하는 렉처러의 정보를 또는 지식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이 체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들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이 되니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의 강의는 맥락을 잡고 이야기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강의니 전체적인 틀, 홀 픽처를 우리가 찾아 나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강의에 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이제 3, 4월에 가면 좀 심화적인 내용들, 클래스룸 데이터가 좀 나오게 되고요. 지금 1, 2월 과정에서는 베이직 컨셉, 주요한 그런 어떤 컨셉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세 번째 항목에 강의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3주 정도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은우 선생님이 이제 합류하셔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제가 들어가고 3, 4월부터서는 이제 송은우 선생님은 빌더 1의 그 4스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 프린시플을 가르치시면 제가 이제 오센틱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교실 수업에서 각각의 프린시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그죠? 실전 시험에서는 그러한 그 클래스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출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4월까지 강의가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 1, 2월은 2달 강의인데 3, 4월은 4월만 수목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3월 강의가 비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1, 2월 강의에 PLLT, 저희 이제 기본서라고 하는 PLLT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기본 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원서를 읽어 실제 뭔가 새로운 인풋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오늘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그 인풋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선 그 인풋과 관련된 나의 관련된 지식, 그걸 선험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선험 지식이 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후변화가 이렇게 굉장히 심한데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내가 하나도 몰라. 근데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아티클을 많이 읽었어.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내가 많이 알고 있어. 그렇다고 하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걸 읽었을 때 그런 부분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야, 원서도. 기본적인 교육론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난 다음에 원서를 봐야지 빨리 넘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원서는 뭐야? 일반 영어와 달라. 그치? 그냥 제너럴 랭귀지로 읽는 게 아니야. knowledge based예요. 그죠? knowledge based reading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원서에서는 내가 알고 싶은 정보나 지식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같이 연계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보다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더 있으면 그것을 추가로 에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서 강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기본서라고 해서 TBP와 PLT만 드립답한다.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그 틀도 안 잡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에 기본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3월에 PLLT 강의를 비었을 때 들으세요. 이해하시겠어요? PLLT 그리고 1, 2월에 시작되는 이제 리스닝 파트가 있기 때문에 TBP도 4월까지 제가 연결해서 드릴 거예요. 5월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4월까지 강의가 끝나면 5월에 저희가 또 교육론 강의가 빈 강의가 돼요. 그러면 그때 TBP를 또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완벽하게 기본에 대한 아주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완벽하게 이제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왔을 경우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강의가 1, 2월, 3월에는 PLLT, 그 다음에 4월에는 이제 기본 심화, 그 다음에 5월에는 TBP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뭐냐면 이제는 송 선생님이랑 저랑 패컬티 회의를 하면서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학생들은 믿지 말자. 사랑은 하지만 절대 믿지 말자. 얘네들이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완벽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KWL 차트도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한 모르겠다.
한 달에 한 번씩 포마티브 테스트를 할 거예요. 개념에 대한 부분들. 아시겠죠? 진짜 여기서 1등부터서 100등까지 붙여놓는다. 그래서 포마티브 테스트를 한 달에 한 번. 물론 이런 걸 하게 되면요,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하고 우리가 문제도 내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데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지 않고 가는 게, 사랑은 하되 믿지는 말자, 이게 이제 올해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워크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시간에 시험을 볼 때는 본 시간에 대한 강의 시간이 충나기 때문에 그 워크숍을 조금 연장을 해서 본다라던가 1시간 정도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포마티브 테스트를 준비해가지고 보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답안을 게재하고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따로 그것들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3월에는 불현듯 낼 수도 있어. PLLT 잘 듣고 있나 없나 알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258페이지 세 번째 단락의 내용들을 개요를 써보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네,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도 저희가 어쨌든 3월에 강의가 없어도 저희가 PLLT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항목들을 볼까요? 네 번째 항목들을 보면은 좋아. 그럼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2024년 대비 기출문제를 보니, 그죠? 항상 매년의 강의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평가에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평가를 통해서 그 다음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죠. 워시백이라고 하죠. 워시백. 매년 강의는 그 전년도 기출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년도 기출문제가 새로운 시험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전년도 기출 문제는 올해의 강의에 대한 포맷에 굉장히 중요한 그 준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영어 교육론은요. 그래서 지금 블렌디드 러닝으로 조금 확장한 거예요, 개념들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프랙티컬한 스킬들을 많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념이 탄탄해야지 다른 뭐 6월 기출문제라든가 8월 문제은행이라든가 9, 10월 뭐 그 실전 모의고사 때 바로 이제 스킬들을 조금 키워줄 수가 있어요. 개념들에 막 설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을 갖다가 제가 이제 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이리 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론을 잘하던 학생들도 그 시간에 못 맞춰가지고서 영어학과 문학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이 올해 다시 한번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센틱 데이터가 좋았을 때 어떻게 디렉션에 맞게끔 핵심적인 내용들을 골라내도록 할 것인가. 이게 스킬이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실력은 기본이고요. 이런 스킬까지 있어야지만 시간 내에 문제를 갖다가 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론 문제가 작년까지 진짜 팀에서 경고를 받을 정도였어요. 교육론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렇게 길면 어떻게, 페이지가 이렇게 12페이지 넘어가면 어떻게?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팀장님도 뭐라고 하시고 그랬는데도 저희가 줄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시험 문제는 저희보다 더 길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에 대한 부분,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까탈스러운 문제는 딱 한 문항이었어요. 기출문제 때 이제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데이터 3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답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한 문항, 평가 문항, 한 문항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어렵지가 않아요. 교육론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 빠르게 해독을 하고 디렉션에 맞춰서 정보를 찾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답안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대한 그 타임 매니지먼트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9시월에도 항상 강조한 게 이런 시간에 대한 관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이제 이번 첫 시작부터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프로세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제 4월에 넘어가면서 오센틱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인 데이터나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는 시간들 기본 이론과 함께 같이 병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재작년에 그런 어떤 기출의 현황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통합형이에요. 통합형. 영어학과 교육론, 문학과 교육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합형이 나오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한두 문항 정도는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어렵게는 나오진 않지만 통합형이 나왔을 때 당황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통합형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영어학 선생님과 앤드류 선생님과 좀 이야기를 해서 이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교육론에 이제 응용을 하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일반 영어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한 문항씩 통합형에 대한 연습은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형 문항들에 대한 부분을 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런 노력을 해. 그럼 여러분들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뭐 해봤자 뭐 몇 번 풀어봐. 통합형 문장 한 회당 하나씩 준다고 하더라도 9, 10월 8회와 그 다음에 11월 사회 모의고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12번 뭐 그 다음 전국 모의고사까지 해봤자 15번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통합형에 대한 그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통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치 일반영 그러니까 뭐 내용학만 빼는 거 내용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일반 영어 뺀다고 한다면 문화, 영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직 컨셉은 알고 있어야 돼. 통합형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치?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형에 대한 준비, 여러분의 준비는 첫 번째 단계가 뭐야? 각각의 영역별 기본적인 개념들을 1월부터 4월까지 충실히 정리를 해야 돼. 영어학도 용어 되게 어려운 줄 알아. 그치? 그러니까 키카드를 가지고 계속 익숙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기본적인 그 컨셉을 첫 번째 단계로 다 알아야 돼. 각 영역별로.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어떻게 하냐면 각 영역별 강의를 들었을 때 이게 스쿨 그라마야. 그럼 이 스쿨 그라마 문법이잖아. 그러면 이 문법을 여러분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야. 그러면 가르칠 때는 뭐야? 문법 지도가 되는 거지. 그럼 교육론의 문법 지도와 연계해서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문법적인 관계사면 관계사에 대한 특징들, grammatical, ungrammatical에 대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들을 어떻게 문법 지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CR 타스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연계를 시켜보도록 한다라던가. 어차피 여러분은 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그 팀 티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르칠 학생은 그죠? 동일하고 그런 여러분이 실제 링귀스틱 날리지 영어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라든가 교육론에 대한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해 보도록 해야 되는 거야. 교육론 수업에서는 교육론에 뭐 말하기 지도한다, 뭐 그 쓰기 지도한다 이렇게 봤을 때 말하기 지도에서 발음 지도 의문론의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열리고 같이 이제 공부한 내용들을 연계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듣고 자료를 보는 것과 아예 시도를 해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지금의 시험 문제는 과거처럼 아침 뭐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고 합격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 거야. 기출에 대한 트렌드를 알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나의 공부 방법들을 스마트하게 계획을 해보도록 하는 거. 그래서 전략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죠? 매년 첫 시간에 아주 목 놓아 부르짖는 박현수입니다. 제발 그것을 정말 깨닫고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그런 본인이 이 임용시험에 맞게끔 전략들을 수정하는데 그러한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행착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그저 성장시키는 데 있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제가 항상 프리뷰와 리뷰 그게 기본적인 그죠 임용을 준비하는 그죠 프리서비스 티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예비 교사들 프리서비스 티처에 대한 애티튜드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덜렁덜렁 책만 가지고 와서 강의를 듣고
덜렁덜렁 가서 오늘 배웠던 내용이 뭐지 쓱 한번 훑어보고 이런 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강의를 오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강의에선 기본 강의는 특히나 프리뷰와 리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프리뷰와 리뷰를 도울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게 KWL 차트예요. KW라고 하는 것은 프리뷰에서 사용하는 워크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L 차트는 그 리뷰에서 사용하는 워크시트예요. 그래서 아마 어제 이제 다 KWL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가가 나갔을 거예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더 써서 이제 나눠드렸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리뷰를 할 때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어진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What I know. 그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책을 열기 전에 오늘의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 behaviorism, innatism, 그 다음에 cognitivism, constructivism이 있어. 뭐 영어 교육과든 그 다음에 교직 이수든 간에 TBP, PLLT 몇 챕터는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쵸? 그러면 그 챕터 안에 나와 있던 용어야. 나는 도대체 제목밖에 모르겠어.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 behaviorism, cognitivism 하나 있었나? constructivism? 이런, 좋아. 그렇게까지만 써도 돼. 왜? 그게 출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출발선이 무엇인지. K차트에는 아는 것만큼만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공부를 채워야 될지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제발 올해의 공부는 본인의 의식이 살아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100명 정도 있는데 다 틀리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출발선이. 그래서 그 출발선을, 그 스타트 라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좀 더 멀리 뛸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처음에는 너무 느려 보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가게 되면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 라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K 차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딱 봤어.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보게 되면은 첫 챕터 정도는 한번 떠들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봐. 그때 읽을 때는 공부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쭉 한번 스키밍 하듯이 쭉 읽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쭉 읽으면서 behaviorism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 innatism에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cognitivism에 있는 내용들, constructivism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봐. 쭉 한번 살펴보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데 가면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치? 읽어가면서 W 차트에다 그러한 부분들을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W 차트라고 하는 것은 what I want to know야. 그치? 내가 이 챕터에서 알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막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채워나가도록 하는 거야. 근데 실제 일부 중에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걸 도와주는 게 KW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W 차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W 차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K 차트에서 썼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틀을 조금 만들어줘도 좋아요. 그래서 주요한 토픽, behaviorism, structuralism, 이제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이렇게 그 타일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적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제 모르겠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색펜이나 이런 걸 그래야 눈에 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W 차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본 수업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설명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이 궁금하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수업 시간에 다뤄지지 않았으면 그것을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직강생이니까 직강생의 특권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게시판에 올릴 수도 있고 인강생들은 게시판에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주차에 해당되는 궁금증은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렇게 프리뷰를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가 다 끝났어. 강의가 다 끝났으면 이제 L 차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이제 체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L 차트는. 그치? L 차트라는 것은 why I learnt야. 내가 뭘 배웠는가. 이 챕터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뭘 배웠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 정도에 대한 컴퓨전 체크업을 해야 돼. 일단 first step이. 그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책 열어보지 말고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쭉 리스팅을 하든 매핑을 하든 상관없어. 오늘 들었던 거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거기가 오늘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 first 매핑을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책을 열어봐.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건지. 그때 공부할 때 색펜, 또 다른 색펜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펜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잊어버려서 다시 채워놓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지만 그 여러분의 그런 난리지 부분 안에서의 크랙들이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챕터를 쭉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 공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L 차트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도 빠진 부분이 있어. 그럼 또 another color 펜으로 그걸 또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이제 당일 정도의 준비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론 수업이 그 다음 토픽으로 오기까지는 일주일이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 요일별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초수나 첫 시작 공부를 할 때.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해야지만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정도 L 차트를 완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요일별로, 그러니까 그 요일별로 부분을 나눠. 자, 오늘 목요일이야. 목요일날 이제 그 L 차트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야. 이거는 완벽하게 하라는 거 아니야.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L 차트까지 완성을 했어. 오늘 공부를 했으면. 그러면 이제 금요일부터 공부할 내용들을 behaviorism. 당일날 다 공부 못해요. 양을. 그죠? behaviorism으로 이제 잡아놔. 시간을. 마찬가지예요. 영어학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일반 영어도 여러 번 매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잡아놓고 문학이야 뭐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 걸로 해결하시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아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어떻게? 토요일은 innatism이나 cognitivism으로 잡아놔. 그랬을 때 innatism과 cognitivism을 했을 때 어떻게? 앞에 금요일에 했던 behavioralism을 갖다가 리뷰를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은 쉬어야죠, 여러분도. 일요일까지 지금 1월부터 달리면은 얼마 못 간다? 네. 5월에 주저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긴 시간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이 전략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최대한 시간들을 뽑아내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한참 이제 그 시험을,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쉬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 난 친구도 많고, 그죠?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낮 12시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낮 12시까지 하루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을 주거나 일요일을 하루를 다 주게 되면 그 다음 월요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을 주면은 일요일에 남들 노는데 내가 공부하는 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피크 타임만 토요일 12시부터서 낮 12시부터서 일요일 낮 12시까지 밤새고 놀든지 말든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오후부터서는 월요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천히 공부했던 거 그 주차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뭐 키카드가 있으면 그거 한 번씩 넘겨보고 이렇게 웜업을 합니다. 웜업을 하면 월요일 날부터서 타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리프레시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근데 뭐 이걸 뭐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한테 맞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좀 가져야지 리프레시 시간이 없으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공부했다가 또 이제 힘들면은 공부 안 하고 뭐 이제 여러분이 여가 시간을 즐기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틀이 안 갖춰져. 공부에 대한 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을 해, 만약에 이네이티즘, 뭐 이제 커그니티비즘을 했으면 다시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컨스트럭티비즘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다시 앞에 했던 걸 또 리뷰를 하고, 계속
그죠? 리뷰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나가도록 하는 거야. 그게 빌드업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치의 분량들로 나눠서 컨스트럭티비즘이 양이 많아. 그럼 그걸 뭐 이틀에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정도는 이제 아까 말하는 KW 차트를 완성해 가지고 목요일 날 강의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강의를 좀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론에 대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는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 그죠?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냥 들으세요. 제가 전체적으로 판서를 통해서 개요를 조금 잡아드릴 겁니다. 개요를 잡고 들어가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지 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도가 일어난 것인지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죠? 예, 공부하기가 쉬우세요. 20세기 언어학습에 대한 관점, 지금 현재 교실 수업에서 이러한 활동들과 이러한 메소드가 이제 사용되는 그러한 근간이 되고 있는 그런 학습 이론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습 이론들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가 타입 1, 그죠? 다른 하나가 타입 2. 마지막 하나가 타입 3.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죠? 타입 1에 해당되는 것은요, 뭐 시기적으로 뭐 40년대, 50년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학습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뭐예요? behaviorism이에요. behaviorism. 그죠? 행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behaviorism. 그죠? 이게 학습 이론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당시에 행동주의를 토대로 해서 언어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 방법을 이 behaviorism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behaviorism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이 세상에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언어학습을 해? 머리가 없는데. 언어적 행동, 남이 하는 언어적 행동을 보고 따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이 하는 언어적 행동을 따라하고 모방하면서 그죠? 예, 그 언어적 행동을 익히는 형태의 학습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behavioris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behaviorism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기본적으로 기계적인 연습을 통한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기계적인 연습을 통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mitation과 그죠? 네, repetition. 이게 학습 방법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끊임없이 남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습 방법이 그대로 살려지는 교실 안에서의 학습 활동이 뭐냐면 드릴링이라고 해요. 기계적인 반복 연습이라고 해서 드릴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드릴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two words로 얘기했을 때 pattern dril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two words는 우리가 기출에서 one word 하면 드릴링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wo words를 가지고 이러한 학습 활동에 대한 것들을 쓰라고 하면은 pattern drill이라고 해서 two words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습에 대한 방법들을 가지고 초창기에 traditional approach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런 학습 방법들이 사용이 됐단 말이야. 기계적인 그런 어떤 학습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기계적인 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 학습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남들이 하는 언어적 행동을 모방하고 따라해서 그것을 체화시키면서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Good habit formation. 그치? 그래서 올바른 언어적 행동을 익히려고 해서 그것을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체화시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진행된 학습 이론이 같이 함께
그죠? 사용되었던 언어관이 뭐야? 그럼 언어적 행동, 언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하고 집중적으로 연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behaviorism과 같이 이제 병행된 언어관이 뭡니까? structuralism. 그죠?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야. structuralism. 용어들이 다 어려워요. 근데 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structuralism은 구조주의야.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 랭귀지는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집이 되는 것처럼. 그죠? 예, 이러한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word나 phrase 또는 어떻게 sentence가 돼가지고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는 이제 그 안에 grammatical item이 연결이 돼서 그죠? 그 문장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개별적인 단위 하나가 쌓여서 랭귀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럭처리즘, 구조주의 측면 안에서 언어학습을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가르치겠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discrete point.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가르친단 말이야. 워드 단위로. grammatical item, ed 엔딩이 붙은 규칙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실 수업에서 나온 실라부스가 뭐예요? 이런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실라부스는 언어관을 그대로 따라서 스트럭처럴 실라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라부스가 뭐예요? 교수 요목이지. 가르치고자 하는 언어적 항목들 하나하나 그죠? 리스트업 해놓은 것이 실라부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에 해당되는 그죠? 과거의 교실 수업 상황에서는 학습 활동은 어떻게 기계적인 반복 연습의 형태인 패턴 드릴링 또는 드릴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자 하는 교수 요목들은 어떻게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스트럭처럴 실라부스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 드릴링과 스트럭처럴 실라부스를 가지고 진행된 교실 수업에 대한 모형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뭐냐면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 당대의 교실에서 사용됐던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교수법이라고 해서 아미 메소드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그것은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고요. 어쨌든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을 한번 봐요. 어떻게 랭귀지 티칭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오디오 링구얼 메소드. 듣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둔 교수법이란 얘기야. 그치? 방식은 그럼 어떻게 해? 리스닝과 스피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교수법이야. 근데 리스닝과 스피킹에 초점을 맞추니 당연히 머티리얼, 티칭 머티리얼은 뭐겠어? 컨버세이션이겠지. 스포큰 텍스트겠지. 듣고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제 다이얼로그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이얼로그에 나와 있는 개별적인 언어적 요소, 워드 레벨이나 grammatical item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반복적으로 패턴 드릴링을 사용해서 또는 드릴링을 사용해서 교실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behaviorism에 대한 학습관이자 교실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두 선생님이 이제 실제 그 시험 문제에서 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사실 로우 인터미디어 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규칙을 알려주거나 사실 의사소통 활동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수업 안에서는 실제 학생들이 필요한 언어적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무한정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선생님의 학습관은 뭐예요? behaviorist. 그죠? behaviorism을 토대로 한 behavioristic approach를 취하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이 선생님이 취하고자 하는 교실 활동을 그 데이터 B에 나와 있는 활동 중에 하나를 골라라. 그럼 패턴 드릴링이나 드릴링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behavioristic approach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요소들이 어떻게 교실 수업에서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지만 실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데이터 프로세싱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시면서 바로 그저 오답 없이 감점 없이 정답과 연결된 정보들을 찾아가지고서 답안으로 작성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자, 그럼 하나 더 얘기할게. 그럼 이런 behavioristic approach 부분 안에서는 언어학습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기계적인 모방, 그죠? rote learning이라고 얘기해요. 기계적인 학습. 이런 기계적인 모방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해당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habit formation, 습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습관은 당연히 bad habit이 아니라 good habit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의 습관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방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내가 이제 방학이야. 아이, 좋아. 이제 1교시 수업도 없고 내가 한 12시씩 일어나겠어. 근데 개강을 했네? 이 1교시부터 가야 돼. 9시까지. 바로 일어나지냐고요. 안 일어나진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모국어 학습 때는 이러한 부분이 그럭저럭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근데 외국어 학습을 새로운 언어, 그죠? 또 다른 언어를 배우도록 했을 땐 사실상 이전에 갖춰진 이러한 habit, 습관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국어의 언어적 요소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새로운 언어적 요소의 걸림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behavioristic approach 안에서는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수가 없나? 아니지, 배워야지. 성공적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방해 요소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대조 분석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first language에서 second language로 넘어갔을 때 그때 second language에 대한 그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 시도한 언어 분석 방법이 뭐다? behavioristic approach에서는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뭐야? 타이틀 봐봐. 대조 분석 가설이라고 하는 거야. 대조 분석 가설. 뭘 대조해? Two languages in question.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언어를 대조하는 거야. 지금에선 어떻게? 모국어와 영어를 대조하는 거겠지. 그걸 대조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이 시작, behavioristic approach라고 하는 것이 대조 분석 가설을 쓴 이유는 뭐야? 일방적으로 새로운 언어인 제2언어를 배울 때 모국어가 일방적으로 간섭을 한다, 방해를 한다 이런 입장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방해가 뭐야? 키워드야. 시험에서 나와. interference. 간섭 현상. 간섭이라고 얘기하죠. 이해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interference라고 하는 것은 간섭 현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모국어의 간섭 현상을 이야기할 때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interference.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모국어의 어떤 요소가 그지 목표 언어인 영어에 간섭을 하는지 일단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봐? 일단 Korean language 쫙 써. 그 다음에 영어의 English language 영어의 특징 쫙 써. 그지? 각각의 그 코리안 랭귀지에 대한 그지 포놀로지 측면이라든가 그지 세만틱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잉글리시 랭귀지도 마찬가지야. 쭉 해가지고 대조를 시키는 거야. 그치? 그 중에 하나 뽑아봐. 셀렉션 해. 그치? 포놀로지를 한번 해보겠어. 한국어의 발음 어떤 것이 영어의 간섭 현상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야? 리을 사운드잖아. 그치? 리을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R 사운드와 L 사운드 두 가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컨퓨징 하겠지. 우리는 한 가지 사운드밖에 없는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는 학생이 영어를 배울 때는 두 가지 사운드로 하기 때문에 그제 R 사운드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발음을 해야 되는데 자꾸 L 사운드로 발음을 하면서 그치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도록 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야. 그치? 이렇게 결정이 났어.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에서 이렇게 대조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이걸 가르쳐야 돼? 어떻게 극복해야 돼? 다시 Behavioristic Approach로 극복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극복하지? Structure Syllabus 안에 그지? R 사운드와 L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만 쭉 미니멀 페어로 묶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비헤이버리즘에 대한 학습 방법으로 드릴링을 하는 거지. 그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해서 어떻게 R 사운드와 L 사운드를 구분해서 학습을 시키면 된다. 이게 이제 교실에서 나와 있는 그 학습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발음 지도 활동에서.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비헤이버리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이 내용들이 바로 1장과 3장의 비헤이버리즘 파트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입 1로 그죠? 그 40년대 50년대에 해당되는 교실 수업은 이루어지더라. 이론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교실 수업에 대한 활동에까지 오디오링구얼 메소드까지 이러한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좋아요. 이게 타입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타입 2로 나가기 전에 타입 2는 언제 나올까? 타입 2는. 타입 1이 못마땅했을 때 나오는 거지. 문제점이 있을 때 나오는 거야. 그치? 무슨 문제점이 생겼을까? 타입 1에서, 그치? First Language에서 Second Language로 넘어가면서 사용된 언어 분석 방법이 Contrast Analysis Hypothesis라고 얘기했잖아. 이 대조 분석 가설은 두 언어를 대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요. 하나가 이제 스트롱 버전이라고 하고 하나는 윅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3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스트롱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업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는 거야. 요렇게 특징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한국의 리얼 사운드 두 가지로 하니까 컨퓨징 하겠는데 이걸 찾아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수업하기 전에 먼저 이런 대조 분석을 통해서 모국어의 그런 어떤 간섭 현상에 대한 요소를 찾아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서 다루고자 하는 게 스트롱 버전이야. 이해하시겠어요? 일반적인 대조 분석 가설에 정형화된 게 스트롱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윅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그렇게까지 해. 일단 수업해봐. 어떤 게 간섭 현상이 빚어질지 모르잖아. 일단 수업시켜. 수업 후에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들을 묶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야. 대조 분석을 하는 거야. 이 오류는 모국어의 어떤 요소에서 방해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R 사운드와 L 사운드에 대한 컨퓨징한 부분이 나오면 한국어에 리얼 사운드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자꾸 L 사운드로 발음해서 R 사운드가 잘 안 되는 거야. 원인 규명됐어. 대부분이 규명됐는데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 이런 얘기지. 학생들의 오류 중에서 고우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거야. 고우드는 어떻게 만들지? 고에 대한 불규칙 동사에, 그지? 규칙 동사에 ed 엔딩이 붙어버리는 거야. 이 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 언어에 대한 규칙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고 있어서 잘못 썼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크 버전 안에서 나온 오류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이거는 모국어의 간섭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behavioristic approach 측면 안에서 이런 학습 활동과 이런 언어 분석 방법이 언어 학습에 통용될 수는 없다. 새로운 뭔가가 규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관점에 새로운 언어 학습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타입 2, 인네이티즘과 코그니티비즘이 그 안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규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야.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타입 2가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타입 2에 해당되는 개념은 인네이티즘과 코그니티비즘. 그죠? 선천주의와 인지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네이티즘이라고 하는 건 네이티비즘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네이티비즘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누군 이렇게 좋은 분필을 쓰는 거지? 네? 네이티비즘. 네. 자, 둘 다 이네이티즘과 네이티비즘에 대한 의미는 뭐야? 선천주의야. 그치? 태어날 때부터 뭔가를 가지고 태어났다.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으로 언어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네이티비즘이 말하고 있는 또는 네이티비즘이 말하고 있는 가지고 태어난 것을 뭐라고 규명을 하냐면 LAD라고 얘기해요. LAD. LAD는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언어 습득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교육론에 영어학에서 배우는 Universal Grammar 보편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내가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어에 대한 인풋을 받으면 머릿속에서 LAD가 막 돌아가서 한국어에 대한 코드를 쭉 빨아들여서 Korean Language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거고. 그치? 내가 영어권에 태어나면 영어권에 대한 그치? 영어에 대한 익스포저가 돼서 영어에 대한 코드를 그치? 쭉 인풋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LAD에 대한 영어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돌아가서 랭귀지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어 하고 스페인어 가면 스페인어 하고 난 진짜 개인적으로 이게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LAD라고 하는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당시에 그 당대에 유행했던 언어관이 뭐냐면 촘스키가 말하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 그라마라고 하는 변형 생성. 그치? 이 코드만 조합하면 무한정한 언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이 이네이티즘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네이티즘 안에서 말하고 있는 언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겠어, 그러면? 지가 LAD를 가지고 태어났어. 보편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익스포저가 되면은 그 언어를, 그지, 발달시킬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언어학습에 있어서의 요소를 뭘 보고 있는 거야? 인풋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LA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언어에 대한 인풋만 주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영어면 영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다 얼마든지 인간이 신체적인 발달을 하는 것처럼 언어 발달도 저절로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이네이티즘과 네이티비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이네이티즘을 그대로 계승한 언어 학습 이론이 바로 크라셴이 말하고 있는 인풋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 나와 있는 인풋 하이포테시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인풋 하이포테시스는 뭐야? 학생들이 성공적인 언어 학습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으로 뭐야? comprehensible 인풋을 제공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comprehensible input. 이해하시겠어요? 이 comprehensible input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I라고 하는 current 레벨보다는 한 단계 높은 I 플러스 1의 형태로, 그죠? 1의 형태로 랭귀지 인풋을 제공하면 학생들이 저절로 그러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줄기로 이제 이언학습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인풋 하이포테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게 이네이티즘인데 이네이티즘 옆에 붙어 있는 게 코그니티비즘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 코그니티비즘을 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제 학습 활동이라든가 교실관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고. 이네이티즘에서 왜 코그니티비즘으로 갔을까? 실제 이네이티즘처럼 그죠? 인풋만 줘가지고서 다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풋을 줘서 언어학습을 시켰는데 아웃풋이 나와야지.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 그지 같이 공존을 해야지만 실제적인 그러한 그 good command of English를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풋을 아무리 줘도 아웃풋이 안 나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LAD 보편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코딩 시스템에 의해서 언어가 저절로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타협을 하는 거야. 인간이 비헤이브리즘처럼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보편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어. 하지만 분명히 인간은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동물과 다른 뭔가 그러한 캐파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LAD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정을 하고, 그죠?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인지구조 안에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코그니티비즘 안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코그니티브 스트럭처. 인지구조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 능력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연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러면 이런 인지구조를 통해서, 그죠? 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학습을 해. 그러면 그 새로운 언어에 대한 그런 프린시플이나 룰을 갖다가 인지구조 안에 하나씩 쌓아가면서 랭귀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네이티즘과 다른 것은, 이네이티즘은 그 학습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인풋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저절로 학습을 하지만, 이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학습자의 노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학습자의 그런 인지적인 그런 어떤 그 워크로드가 있어야지만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학습은, 요거 좀 이제 지울게요. 네. 이쪽으로 와서 다시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커그니티비즘. 이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네이티즘과 달리 학습자들이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른바 커그니티브 스트럭처, 뭐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커그니티브 스트럭처를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새로운 언어에 대한 비헤이버리즘처럼 이러한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요소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 요소를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하나의 프린시플 또는 하나의 룰의 형식으로 만들어서 랭귀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언어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코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습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룰 거분드 랭귀지 러닝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규칙 위주의 학습. 이해하시겠어요? 비헤이버리즘과 똑같이 스트럭처리즘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요소의 총합으로 개별적인 요소를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규칙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규칙 위주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커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 개념으로서 meaningful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meaningful learning, 유의미한 학습이란 얘기야. 그래서 이 유의미한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실제 이네이티즘과 커그니티비즘은 비헤이버리즘과 척을 지고 생겨난 그런 학습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헤이버리즘의 기계적인 학습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야. 그렇지? 로드 러닝이라고 하는 로드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다른 형태의 새로운 학습이란 얘기야. 실질적으로 이 인지구조 안에서 개별적인 요소의 학습이 아니라, 개별적인 요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엮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야. 코그니티브 스트럭처에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요소가 verb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어. 그치? verb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규칙 변화를 먼저 학생들한테 가르쳐줬어. 개별적인 요소로. 그치? 그래서 like 하니까 liked, play 하니까 played. 그치?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줘서, 아, 현재 시제에다가 베이직 폼에다가 ed를 붙여서 past tense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뭐냐면 불규칙 동사에 대한 인풋을 제공을 하는 거야. go, 동사인데 베이직 버브인데 이것은 어떻게? past tense 형태로 바꿀 때 형태가 달라지는 거야. went로 바뀌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불규칙 동사를 배우기 전에는 어떻게? 그치? 규칙 동사에 대한 것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규칙 동사에 대한 ed, ending, past tense를 알고 있었지만, 불규칙 동사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학생의 인지구조 안에서의 verb 시스템은 다시 세분화되는 거야.
verb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regular verb가 있고 irregular verb가 있구나. regular verb는 ed 엔딩을 붙이지만 이게 이제 규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인지구조 안에서. 그것이 학습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irregular verb는 저마다 다른 유형의 형태로 뭐 A, B, C의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A, B, B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A, A, A 형태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학습자의 인지구조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랭귀지 시스템이 생기는 거야. 그런 랭귀지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목표 언어를 학습하면서 갖게 된 언어체계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터랭귀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인터랭귀지. 개념이 막 쏟아져.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이 틀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제가 지금 스토리로 엮어주는 그 틀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인터랭귀지라고 하는 것의 뜻을 한번 봐봐. 인터랭귀지가 무슨 뜻이야? 중간 언어잖아. 중간 언어. 중간에 위치한 언어네. 그치? 어떤 중간에 위치한 언어지? First Language System과 Second Language System 중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터랭귀지를 우리는 흔히 또 뭐라고 얘기해? 학습자 언어, 러너 랭귀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직 완벽하게 배우지 않았어. 배우고 있는 중인 그런 언어에 대한 체계를 우리는 인터랭귀지 또는 러너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랭귀지를 들여다보면은 퍼스트 랭귀지가 아니잖아. 그치? 실제 이 인터랭귀지를 가지고 있는 학습자는 이미 완벽하게 숙달된 퍼스트 랭귀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컨 랭귀지로 영어를 학습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학습하는 과정 중에 영어의 체계와 유사한 인터랭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완벽한 세컨 랭귀지 시스템이라고 볼 수는 없어. 아직은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퍼스트 랭귀지와 세컨 랭귀지 중간에 있는 언어고 학습 중에 있는 언어다라고 해서 인터랭귀지와 러너 랭귀지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인터랭귀지도 랭귀지 시스템 완벽하진 않지만 픽스돼 있지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 랭귀지 시스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랭귀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시스테마틱하게 이렇게 룰을 가지고 룰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는 형태의 과정에 있는 언어체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 질문. 이런 인터랭귀지는 완벽한 언어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인터랭귀지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면 완벽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랭귀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학습자 언어가 errors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류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언어 체계 아직은 규칙이 완성이 돼 있지 않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실제 언어를 사용했을 때 한 가지 규칙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지. 한 문장을 얘기해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종합적으로 쌓여야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규칙은 습득이 됐다 하더라도 일부 규칙은 습득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오류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인터랭귀지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했을 때 이 인터랭귀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variable, 변이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야. 어떨 때는 correct한 폼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incorrect한 폼을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go의 과거 시제 했을 때 어떨 때는 went를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go'd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인터랭귀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퍼스트 랭귀지로 회귀하는 걸까? 아니면 완벽한 세컨 랭귀지로 가는 걸까? 완벽한 세컨 랭귀지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럼 완벽한 세컨 랭귀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인터 랭귀지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런 오류를 점점점 줄여나가야겠지. 그치? 그러면 학생들이 인터 랭귀지를 통해서 빚는 이 에러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 건지 다시는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커그니티비즘 안에서 사용하는 이언학습에 대한 분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학습자가 범한 오류에 대한 분석으로 에라 어널리시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에라 어널리시스 안에서 실제 학습자가 빚어지는 오류에 대한 원인, source of errors, 그치?
모국어 때문인지 목표 언어 자체 때문인지 아까 R 사운드와 L 사운드 구분이 안 되는 것은 모국어 때문이잖아. 그럼 모국어에 대한 인터피어런스 간섭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 고우드와 같은 것은 모국어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 고우드는 뭐야? 목표 언어 자체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 언어 자체에서의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규칙 동사에 대한 ed 엔딩을 과도하게 불규칙 동사까지 적용한 경우다라고 해서 과도한 일반화라고 해서 over gener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과잉 일반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 그 원인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 거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모국어의 간섭 현상 R 사운드와 L 사운드에 대한 컨퓨징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마찬가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들려주는 수밖에 없잖아. R 사운드와 L 사운드를 구분해 주도록 하는 거. 그렇지만 behaviorism에 대한 방식은 아니고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meaningful한 상황 안에서 그래서 센텐스 안에서 미니멀 페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rice와 lice 이렇게 해서 R 사운드와 L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 레벨로 미니멀 페어라는 것이 아니라 in sentence 문장 안에서 언제 rice를 쓰고 언제 lice를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묻고 대답하도록 하는 short conversation이라든가 아니면 문장별로 이제 의미적으로 듣고 이해해서 그래서 다른 단어 때문에 rice가 되는 우리가 먹는 게 rice는 아닐 거 아니야 이는 그치 그래서 그런 맥락적으로 발음에 대한 유출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R 사운드와 L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방법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error analysi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error analysis까지 이제 cognitivism 안에서 이제 그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이론적인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서 교실 수업을 적용했을 때 나오는 그런 학습 이론이 있는데 그 학습 이론이 무엇이냐면 information processing 모델이에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 그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이거 좀 낯선 개념이긴 할 텐데. 자, 교육론은요, 사실 용어 안에서 그런 어떤 그 definition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요 타일만 보면은 information,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를 어떻게? processing, 처리하는 거야. understanding, comprehending 의미예요. 그죠? 처리하도록 하는 모델이란 얘기야. 그럼 이러한 정보는 이연학습 과정 중에 생기는 정보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연학습 과정 중에 노출을 통해서 규칙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구조 안에 쌓아놓는다고 했잖아. 그 쌓아놓은 knowledge가 information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지식을 쌓는 방법들이, 그치? 이 information을 프로세싱 하도록 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controlled processing. 다른 하나가 automatic processing. 네? controlled processing, automatic processing. 이게 무슨 말이야? controlled라고 하면 통제해야 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consciously, 의식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학습은 누가 하겠어? 학습자가 하겠지? 학습자가 특정한 규칙에 대한 controlled processing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규칙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그 규칙에 대한 포커스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automatic processing이라고 하는 건 뭐야? 아, 내 의식하지,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나오는, 저절로 그 규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죠? automatic processing이야. 그래서 이러한 이연학습 과정은 어떻게 흘러나간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에 따르면 인지주의 측면 안에서의 언어학습 안에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모델에 따라서 언어학습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면 controlled processing에서 automatic processing으로 나가도록 하는 과정 중에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이러한 과정 중에 인터랭귀지가 생기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인터랭귀지가 생기는 거고 인터랭귀지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완벽한 타겟 랭귀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controlled processing은 뭐야? 처음 규칙에 접했을 때, 그랬을 때 confidence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comprehension, confidence를 얘기하는 거. 처음. 관계사를 처음 배웠어. 관계를 처음 배웠는데 뭐 내가 의식하지 않고 막, 제3자를 설명했을 때, this is girl, whose father, 뭐, 블라블라. 이렇게 설명할 수 없잖아. This is girl? 아버지를 설명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게 소유격으로 가야 되는데, 소유격은 관계대명사 후, 주, 흠 중에서 후주지. 이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요게 바로 controlled processing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치? 이러한 부분의 controlled processing을 통해서 교실에서 많은 연습을 하는 거야. 어떻게? meaningful learning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가족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그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관계대명사를 계속 쓰라고 해. first period에서. 1차 시에서. 2차 시는 뭐야?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듣는 동료 학생들, 클래스메이트에 대한 부분들 또 소개하라고 해.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사귀고 싶은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또 묘사하라고 해. 계속 관계사를 쓰도록 하는 거야.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 automatic processing으로 완전히 체화가 되도록 하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meaningful learning으로 기계적인 단편적인 학습을 따로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면서 바로 이제 목표에 대한 규칙, 시스템을 익혀 나가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cognitivism이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에 대한 학습은 어디서 일어나? controlled processing을 automatic processing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controlled processing이 어디서 일어나야 돼? practice, meaningful practice가 많이 일어나는 클래스룸에서 일어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코그니티비즘에서 취하고 있는 교실 수업은 이러한 규칙 위주의 타겟 폼 위주의 학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는 이런 교실 수업 모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교실 수업 모형을 우리는 뭐라고 해? Form Focused Instruction. Form Focused Instruction.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들이 주어진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떤 형식이든 그치? 언어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면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이제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focus on form이 있고 focus on forms가 있어요. focus on form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focus on form이라고 하는 건 맥락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타겟 폼을 가르치는 거야. 그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R 사운드와 L 사운드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미니멀 페어만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센텐스 레벨에서 컨버세이션 안에서 의미를 토대로 해서 타겟 폼에 대한 발음이든 언어 형태든 접근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focus on form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focus on forms라고 하는 거 나중에 다시 다 나올 거야. 저희가 빌드업 2에서 다시 정리할 겁니다. focus on forms라고 하는 거 S가 붙는 것은 뭐냐면 without context 맥락 없이 타겟 폼 like, liked, play, played 그 다음에 R 사운드에 대한 거 L 사운드에 대한 걸 반복적인 연습을 하도록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focus on forms에 대한 거야.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가르치든 간에 그러한 언어 형태의 타겟팅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수업들은 전부 다 우리는 we call form focused instruction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그래도 코그니티비즘 안에서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within context, meaningful learning이니까 within context 안에서 타겟 폼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문법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방식이 뭐지? 룰을 제시를 할 때 먼저 룰을 제시하고 practice, 연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example을 주고 그 example을 통해서 룰을 이끌어낼 것이냐 라고 하는 문법 지도에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이지 티칭 측면 안에서, 러닝 측면 안에서 그게 뭐야? inductive와 deductive 그래서 inductive way나 deductive way 또는 inductive approach, deductive approach 모두 다 form focused instruction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문법 자체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모든 수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form focused instruc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타입 2에 해당되는 교실 수업 상황까지 어떻게 이제 이론적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폼 포스 인스트럭션까지 이제 타입 2의 형태의 1900년도 중반부에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60년대 70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커그니티비즘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코그니티비즘을 토대로 해서 출발하는 게 바로 이제 타입 3에 해당되는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10분 정도 쉬고 타입 3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